여러분,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자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얼마 전 훈민정음의 진위를 두고 벌어진 뜨거운 논쟁이 국제학술계를 뒤흔들었습니다. 2024년 4월 런던 대형 박물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고문원의 재발견 국제학술대회. 세계 유수의 동양학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박물관 소장품인 훈민정음 헤레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발표자로는 영국의 언어학 권위자 앤드류 모건 교수가 나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은 15세기 조선에서 창제된 문자로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설계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연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중석에 있던 중국 베이징대의 장웨이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장 교수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은 위조된 문서입니다. 제가 이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장은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회에 참석한 학자들과 청중들은 숨을 죽인 채 발표를 지켜보았죠. 모건 교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장 교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보십시오. 헤레본 사본에 사용된 한자의 서체는 당시 조선에서 사용된 서체와 전혀 다릅니다. 또한 조선이 독자적으로 문자를 창제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장 교수의 주장은 조선의 훈민정음은 중국 문화를 기반으로 후대에 조작된 위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연장은 술렁였고 일부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형 박물관의 동양학 큐레이터인 리사 브라운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 박물관이 소장한 훈민정음 헤레본은 이미 다수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 진품임이 입증된 자료입니다. 장 교수는 반박했습니다. 서양 학자들이 동양 문헌의 진위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훈민정음은 조선 후기의 정치적 필요로 조작된 산물에 불과합니다. 이때 모건 교수가 차분히 반박하며 자신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1446년 명나라 사신의 보고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모건 교수는 스크린에 고문서 이미지를 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조선에서 창제된 새 문자는 한자와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정교하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장 교수는 이를 단순한 견물록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모건 교수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1449년 일본 승려인 쇼잔 이치로의 기록도 확인해 보시죠. 그는 훈민정음을 매우 과학적이며 일본 가나와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간송미술관의 한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문서는 분명 15세기 조선에서 제작된 것이 맞습니다. 장 교수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모두 의도적으로 왜곡된 것입니다. 조선이 독자적으로 문자를 창제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논쟁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이때 일본 도쿄대의 나카지마 교수가 발언권을 요청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하나의 흥미로운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나카지마 교수는 일본 교토대 도서관에서 발견된 고문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1449년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훈민정음 문서를 쇼군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조선의 새 문자는 동방에서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창조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카지마 교수는 이어서 말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문자의 구조가 단순히 혁신적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동아시아 문자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성취입니다. 모건 교수는 이어서 훈민정음의 설계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훈민정음의 자음 기본자와 발음 기관 다이어그램이 나타남. 훈민정음의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이응은 목구멍이 열린 모습을 본뜬 것입니다. 이는 현대 음성학의 원리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프랑스 파리대의 장 피에르 디몽 교수도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에 기록된 발음 체계는 19세기 현대 음성학보다 400년 앞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연구된 결과입니다. 또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는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가 모든 인간 발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수학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학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날의 논쟁 이후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지적 성취를 대표하는 문자로 다시 조명받게 되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이 논쟁을 계기로 특별 전시회를 열었고 훈민정음과 관련된 세계 각국의 문서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전시회에서는 훈민정음의 설계 원리를 현대 기술로 재현한 3D 자료와 역사적 기록들이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특별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 지성사의 한 정점이며 모든 이들이 연구하고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다음 사연으로 한국이 그녀의 세계를 바꿨습니다. 제니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의 인연이 한 외국인 여성의 삶을 어떻게 완전히 바꿨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던 제니라는 학생이에요. 어느 날 제니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과제를 받게 됩니다. 전 세계 교통 시스템을 분석하고 각국의 독창적인 사례를 조사해보세요. 제니는 과제를 위해 일본의 신칸센과 독일의 고속철 ICE에 대한 자료를 찾으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신칸센은 정확성의 대명사잖아. 평균 오차가 7초라고? 이건 예술이야. 그녀는 처음엔 일본의 교통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더 찾아보던 중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며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특히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시스템이 그녀를 단번에 매료시켰어요. 이게 뭐지? 단순한 색깔선이 교통사고를 31%나 줄였다고? 어린아이의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대단하네. 그 후 제니는 한국의 LED 바닥신호등, 장수의자 같은 교통혁신 사례들을 계속 찾아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갔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야. 사람을 정말로 배려하는 나라 같아. 제니의 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내에서 열린 국제학생교류회에서 우연히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준호를 만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흥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유창한 영어 실력과 배려심 넘치는 태도로 제니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제니, 한국 음식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근처에서 정말 맛있는 불고기를 파는 식당을 알고 있어요. 같이 가볼래요? 제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수락했습니다. 사실 제니는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윤식당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나왔던 불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기 때문이죠. 식당에서 불고기를 처음 한 입 먹은 제니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어요. 와,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달콤하면서도 부드럽고 정말 대단해요. 준호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불고기는 한국인들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윤식당에서 샌드위치로 소개된 건 해외에서 현지화한 버전이죠. 하지만 원래는 밥과 함께 먹는 게 더 맛있답니다. 음식뿐만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제니에게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며 노면 색깔 유도선부터 KTX의 발전 과정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과거에 일본 신칸센 기술을 도입했지만 지금은 독자적인 기술로 발전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어요. 제니는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이 나라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제니의 한국 사랑은 친구인 엘리사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엘리사는 일본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던 중이었고 자신의 발표 주제와 상반되는 제니의 태도가 불편했던 거죠. 제니, 넌 한국에 너무 빠진 것 같아. 사실 KTX도 신칸센 기술을 베낀 거라는 거 알아? 제니는 엘리사의 날카로운 말에도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엘리사,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따라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한 창의적인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어. 노면 색깔 유도선이나 LED 바닥 신호등 같은 건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이디어잖아. 두 사람의 갈등은 발표 준비 과정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일본의 신칸센과 교통 문화를 강조하며 정확성, 기술력, 서비스 정신에서 일본이 최고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니는 한국의 혁신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기술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배려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LED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까지 배려한 시스템이고 장수의자는 노인분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쉴 수 있게 해주는 발명이에요.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과 학생들은 제니의 독창적인 접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제니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게 내 역할이야. 몇 달 뒤 제니는 준호의 도움으로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혁신기술 전시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시회에서는 KTX 모형, 스마트시티 송도, 오지 기술 등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게 실제로 구현된 거라니 믿을 수 없어. 그러나 뜻밖에도 엘리사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로 이게 다 진짜일까?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 아냐? 라고 말했어요. 제니는 엘리사에게 차분히 답했습니다. 엘리사, 난 직접 확인했어. 한국은 보여주기식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진짜로 바꾸는 혁신을 하고 있어.
엘리사는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자리를 떠났지만 제니는 더 이상 그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거든요. 1년 후 제니는 한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니는 한국에서 배운 창의성과 혁신을 미국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제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내 인생을 바꿨어. 이제 내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릴 차례야. 오늘은 제니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한국이 특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다음 사연입니다. 한국인의 기계로 전세를 뒤집은 하버드의 하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군사전략 특별 강의. 세계 각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러시아 유학생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웃으며 영국과 한국을 조롱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 학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꺼낸 단 하나의 물건과 단호한 발언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고 강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논쟁 이상의 메시지를 전하며 한국의 놀라운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군사학 유학생 다니엘라 패티슨입니다. 오늘은 하버드에서 벌어진 그날의 감동적인 순간과 한국인의 저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강력한 발언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었죠. 이로 인해 세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와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이를 주제로 특별 강의를 열었어요. NATO와 CIA의 분석관들까지 참여한 자리였죠. 저는 열심히 강의를 듣던 중 갑작스러운 뉴스 속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 러시아 본토 공격. 실시간으로 방송된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미사일이 러시아 방공망을 완벽히 뚫고 들어가는 장면은 강렬했습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일부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채 강의가 중단되었죠. 저 역시 큰 불안을 느끼며 자리를 떠나려던 순간 한국 유학생 정수와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동기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죠. 그는 차분히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다니엘라, 지금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야. 혼란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혹시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해. 그의 이성적인 태도와 진심 어린 말에 제 불안감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국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점점 알게 되었죠. 며칠 뒤 강의는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러시아 유학생 옐레나는 영국의 행동을 조롱하며 큰 소리쳤고 중국 유학생 왕유는 러시아를 지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반박하자 오히려 비웃음과 조롱만 돌아왔죠. 제 입장은 점점 고립되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강의실 뒤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스운가?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 모두가 뒤를 돌아보니 정수가 단호한 표정으로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707 특수임무대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이어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전쟁터에서 찍은 한 사진이 있었죠. 폐허가 된 마을, 울고 있는 어린아이. 강의실은 숨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전쟁터에서 직접 본 현실이야. 전쟁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조롱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의 말은 강의실 전체를 압도했고 러시아와 중국 유학생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단순한 학생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논쟁을 넘어서 모두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특히 정수가 보여준 한국의 군사기술력과 인간미는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 역시 정수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이 감동을 돌려줄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 사연으로 미국 하버드 교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가르치는 교수 제인 윌리엄스입니다. 제가 도시 인프라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이에요.
특히 도시 설계와 인프라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얼마 전 LA시청에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모델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참 기분 나쁘게 들렸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울 게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시청 공무원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왔고 그들은 재개 비행기 티켓과 체류 비용을 모두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적당히 구경하고 간단한 보고서를 쓰면 끝나겠지.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약속된 장소인 삼성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하며 저는 대체로 무덤덤했죠. 그러나 역 입구에서 공무원 김현준 씨를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인 교수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현준 씨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저를 역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깨끗한 대리석 바닥, 벽면을 가득 채운 디지털 화면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환승 정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승강장으로 가보시죠. 현준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이끌었고 개찰구를 지나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환풍시설 덕분에 공기가 상쾌했으며 화장실은 무료인데다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죠. 미국 지하철에 이런 화장실이 있었다면 정말 큰 뉴스가 됐을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제 안에선 이미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생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자 스크린도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건 줄 알았지만 현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승객 안전과 공기질 개선을 위해 설치된 장치입니다. 기차가 도착하고 승객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내리는 승객을 기다린 후에야 타는 모습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바닥,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까지. 저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정돈된 모습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데. 하루는 강남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핑크색 좌석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너무 피곤했던 탓이죠. 그러나 곧 현준 씨가 다급히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재인 교수님, 그건 임산부 전용 좌석이에요. 처음엔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이 제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 이런. 미안합니다. 저는 그녀와 현준 씨에게 연신 사과했습니다. 현준 씨는 임산부 전용 좌석의 의미를 설명하며 초기 임산부까지 배려하기 위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부끄러움과 동시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배려가 녹아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며칠간 서울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지하철 문화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열차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한 젊은 여성이 노약자석 근처에 서 있다가 한 노인을 발견하자 바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의식이 곧 도시를 만들고 도시가 시민들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히 도시공학적인 깨달음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선진국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LA로 돌아가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에게 묻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지하철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